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탄생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요.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라고 표지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표지에 보면 그림의 모나리자,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있고, 피카소의 사진이 있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예술가들, 그리고 과학자들, 음악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창조성을 빛낼 수 있었나,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13가지로 분류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가지 그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3가지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도구는 관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상화인데 이 형상화 능력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매츠에게는 비범한 형상화 능력, 즉 어떤 사물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 그려내는 능력이 있었다. 이런 재능은 다른 위대한 발명가들, 예를 들면 그의 동료이자 경쟁자로 교류 전기, 전동기와 발전기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었다. 테슬라는 자서전에서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즉시 그것의 기본 모양을 상상으로 그려본다. 상상 속에서 그것의 구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한번 작동을 시켜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물이나 형체 없이 그 모든 것을 상상 속에서 한다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시각형 사고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삼각형 하나를 상상해 보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삼각형 모양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는 거다. 어떻게? 개 중에는 마음속으로 삼각형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보아야만 삼각형을 볼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삼각형을 본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마음속으로 삼각형을 상상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을 감은 뒤 눈꺼풀의 안쪽에 삼각형의 영상을 투사한다. 어쩌면 삼각형을 그리는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는지도 모른다. 드물게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눈을 뜬 채로 삼각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다가도 그 위에 삼각형의 상을 겹쳐 놓을 수 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삼각형의 크기나 색깔, 원근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 그들은 삼각형을 빙빙 돌리거나 위로 떠오르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상들을 뚫고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 스타인매츠나 테슬라는 바로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삼각형 실험은 지극히 단순하다. 진실로 스타인매츠나 테슬라의 능력을 알고 싶다면 다음 문제들이 제시하는 3차원 영상을 상상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한 3가지 레벨로 나눠져 가지고 3가지 단계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일 쉬운 수준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에서 볼 때와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원 모양인 물체는 무엇인가? 쉽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볼 때와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사각형인 물체는 무엇인가? 이것도 좀 쉽죠? 그러면은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볼 때는 원 모양이고 한 측면에서 보면 원 모양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각형인 물체는 무엇인가? 하나 더 해볼게요. 어려운 거. 위에서 볼 때는 원 모양, 한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 나머지 측면에서 보면 사각형인 물체는 무엇인가? 이런 물체들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지, 특히 마지막 거,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장의 맨 마지막에 해답 그림을 실었다. 그렇게 실려 있다고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상화는 많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생각의 도구다. 통계를 보면 발명가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직업적 성공과 시각적 사고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리처드 파인만 역시 머릿속으로 정교한 영상을 떠올리는 능력이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답의 형태적 특징을 먼저 봅니다. 특징을 잡아낸다는 것은 그림 그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파인먼이 밝힌 대로 그는 어떤 문제를 풀 때 먼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다듬는 작업을 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답을 이미지 형태에서 방정식 형태로 변환시켰다. 저는 사고의 대부분을 그런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채우죠. 물론 맨 마지막에는 수학이 등장합니다. 수학은 머릿속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심상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심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의 문제 해결 방식이죠. 과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좋은 시각형 사고자가 되는 것과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갤런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저는 대체로 시각적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암시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의 시각적 기억력은 매우 뛰어나고 관찰력 역시 아주 좋은 편이에요. 제가 만약 과학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디자인 계통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과 예술관의 사이에 둘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런 형상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형상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시각적 형상화 능력을 판단하는 간단한 실험은 청각적 형상화 능력을 측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책을 읽을 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가? 반짝반짝 작은 별을 읽을 때 이 단어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도 멜로디로 울리는가? 당신이 지금 어떤 멜로디를 듣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음계들을 들으려고 애써보라. 도레미파솔라시도. 당신은 조용히 듣고 있나? 아니면 콧소리를 흥얼거리며 듣기 시작했나? 그래서 이런 청각적인 것을 형상화하는 능력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 역시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정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작곡을 시작한다. 페트루슈카에 쓰인 음악을 작곡할 때 어떤 인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인형이 갑자기 생명체가 되어 움직이더니 악마처럼 아르페지오를 퍼부어대며 오케스트라를 약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케스트라는 위협적인 트럼펫 소리로 응수했다. 끔찍한 소음이 절정에 달했고 결국 그 가여운 인형은 우울하면서도 성난 모습으로 쓰러졌다. 발레 감독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에게 헌정하는 폴카를 쓸 때 스트라빈스키는 디아길레프가 야외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 채찍을 휘두르며 기술을 다그치는 공마 단장인 양 상상하고 곡을 썼다고 한다. 그는 페트루슈카와 폴카를 작곡하면서 음악적 주제가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작곡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많은 음악가들은 시각적, 청각적 형상화를 통해 전 악보를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다. 물리학자 피터 캐루터 역시 시각형 사고자인데 그는 이른바 그림형 학자들 그룹과 수학적 학자들 그룹을 따로 놓고 보았다. 수학형 물리학자들은 캐루터가 물리학적 직관이라고 부르는 시각형 사고 경향을 갖고 있지 않다. 앨런 라이트먼과 로버트 브로어가 그들의 책 기원들에서 인터뷰한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의 절반가량은 시각적 이미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 이를테면 양자역학 같은 분야를 주도하는 학자들은 형상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프리먼 다이스는 엄격하게 기호 중심적인 이 분야의 접근법을 어떤 새로운 공식 언어의 습득 같은 것에 비유하고 있다. 말하자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른 지각 형태나 언어로 옮기려고 해선 안 되며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음악가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 없이도 악보를 듣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수학자나 과학자가 있고 이렇게 수식으로 비시각적 사고로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파인먼은 대수학 문제를 의도적으로 기하학 문제로 전환시키면서 문제를 볼 수 있는가 하고 자문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천문학자인 프레드 호일은 스스로 시각적 사고 능력이 없다고 시인하면서 나는 모든 기하학 문제를 대수학적으로 풀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푸엔카레는 학자들이 시각적 이미지를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해서 풀고 어떤 학생은 모양을 보고 푼다. 전자는 공간적으로 보는 능력이 없고 후자는 긴 계산에 쉽게 실증을 내고 포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두 종류는 모두 과학의 진보에 똑같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고 방식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대수학 문제를 기하학으로 푼다면 누군가는 기하학 문제를 대수학으로 푼다. 누군가가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 방정식을 사용한다면 또 누군가는 그림을 이용한다. 만일 이 그림이 시각과 청각은 물론 후각과 미각, 몸의 감각까지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런 다감각적 이미지야말로 제대로 활용할 경우 추상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교수법의 훌륭한 보완제가 될 것이다. 방정식을 다 그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식으로 푸는 거 말고 시각형인 학습자들에게는 시각적인 형상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식의 수학적인 학습이나 교습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스타인메츠나 테슬라처럼 비범한 능력을 타고나지는 않았겠지만 누구든지 스스로 만들거나 그리면서 간단한 두뇌 훈련을 통해 형상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후천적 학습은 반드시 어린 시절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대생들은 한 학기가 시작될 때 시각적 사고력 테스트를 받는다. 그 결과 기하학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학생 그룹과 분석적이거나 대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 그룹이 분명하게 나뉜다. 그런 다음 모든 학생이 2차원, 3차원 드로잉과 영상 기술에 대한 집중 강좌를 듣게 된다. 이 강좌가 끝날 때쯤이면 분석적이거나 대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그에 못지않은 시각적 사고력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도안, 제도, 드로잉, 회화, 사진술 등을 제대로 연마하면 성인들도 얼마든지 형상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미술 교사들도 제자들에게 시각적 상상력을 연습하라고 가르친다. 나보코프는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작가만큼이나 미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좋은 독자라면 반드시 자신들이 읽고 읽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며 소설에 나오는 방과 옷과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시각, 청각, 고유 수용 감각 등에 항상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시각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결국 상상은 경험이라는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청각적 형상화 기술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듣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청각적 형상화 기술 역시 연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시인 에이미 로웰 역시 시 낭송을 듣거나 문학 작품을 낭독하는 것 역시 형상화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지력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시 낭송이나 소설 낭독에 귀를 기울일 때 내면의 소리는 커지고 눈은 종이책에서 해방된다. 그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문학 작품 낭독을 듣는 일은 사람의 목소리로 듣건 테이프에 녹음된 소리로 듣건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유용하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비디오, 컴퓨터 애니메이션도 청각적, 시각적 그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성 이미지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스스로 이미지를 상상해내는 힘이 자라지 않거나 사라질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 능력에 대해서 좀 신기했고 자세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추상화인데요. 세 번째 도구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좀 어떤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게 점점 더 단순하게 그 본질의 그 엑기스에 가깝게 단순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서 추상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추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스젠트 기오르기의 글은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기로 유명한데 그런 그마저도 가장 명료한 과학 논문으로 오토 바르부르크의 논문을 들었다. 누군가가 명료함의 비결을 물었을 때 바르부르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16번이나 고쳤습니다. 스젠트 기오르기는 그 비결을 자기식으로 응용했다.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모두 다 씁니다. 그런 다음은 쓴 종이를 치우죠.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처음 쓴 것은 보지 않고 다시 씁니다. 두 번째 글이 첫 번째 글과 다르면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렇게 해서 16번쯤 쓰게 되는데 글이 더 이상 달라지지 않을 때까지 쓰는 셈이죠. 스젠트 기오르기의 경우 글을 거듭 써갈수록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추상화하는 것이 글쓰기에도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이 좀 신기해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생각도구로 유추가 있습니다.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유추할 수 없다면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 부분 읽어볼게요. 그래서 유추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생각 도구들처럼 유추 능력은 훈육과 연습, 학습을 통해 향상된다. 유추적 사고를 자극하는 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가인 제럴딘 브룩스는 자신이 유추를 잘하게 된 것이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가 시킨 놀이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놀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어머니는 정원을 산책하면서 항상 자, 우리 장원을 살펴보러 갈까?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우리는 여기저기를 서성거리며 나무와 돌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벽돌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도마뱀을 용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이었고 썩은 나뭇가지에 톱니처럼 돋아난 버섯은 비밀의 장소로 이어지는 요정의 계단이었다. 데이지꽃은 진달래 가운을 입은 소녀였고 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무엇인가의 대역이었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가 주장하다시피 모든 사물은 은유다. 브룩스는 어머니가 세계를 보는 방식에는 시가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5살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의 작은 마당은 또 다른 우주였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브룩스는 아이들이 현실에 상응하는 또 다른 가능성의 우주를 발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꽃을 사람으로 보고 버섯을 요정의 계단이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장난감이라고 고지고대로 말한다면 그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훼손될지 생각해보라. 브룩스의 말에 따르면 요즘의 장난감은 상상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지 않는다. 컴퓨터 칩이 사고를 대신해준다. 캐릭터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모든 인형에는 필수 액세서리들이 다 딸려 나온다라는 것이다. 모두가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들이다.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물질이 갖고 있는 다른 가능성과 용도,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닌 그것이 무엇이 될까에 착안해야만 우리는 사물을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10번째 도구로는 모형 만들기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 실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의 모형을 실제로 만들면 그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해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11번째는 놀이입니다. 플레밍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연구와 장난스러운 놀이를 뒤섞는 파인먼의 태도는 일종의 전략이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명성을 얻은 그에게는 숨막히게 만드는 기대감이 항상 따라붙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겨우 마칠 나이에 그는 학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순간 그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물리학 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리학 연구를 즐기지 않았느냐? 그럼 그것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그게 핵물리학의 발전에 중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무관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느냐가 문제였을 뿐이죠. 그래서 그 태도를 계속 지켜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한 언제든지 물리학과 함께 놀 것이다. 그럼 그게 무엇에 중요하냐? 이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요. 파이먼은 이런 결정이 자신을 얼마나 빨리 흥미로운 세계로 인도할지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뒷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로부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구내 식당에 앉아 있는데 어떤 녀석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공중에 음식 접시를 던지더라고요. 접시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흔들거리는 게 보였죠. 나는 접시 위에 새긴 코널 대학의 붉은색 상징이 빙글빙글 도는 걸 홀린 사람처럼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회전하는 접시의 움직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죠. 재미삼아 파이먼은 접시 흔들림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그러고 나서 상대성 이론, 전기역학, 양자 전기역학에 파고들었다. 그는 전자 궤도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지 생각했다. 동화 작가 루이스 캐럴로 더 잘 알려진 찰스 도지스는 논리적 개념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도지스는 전공 분야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학자연하고 고루한 인물이었다. 마치 버지니아 울프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런 그가 파인먼이나 플레밍처럼 직업적 일을 가지고 놀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우 진지한 학자였던 도지스는 당시 그의 전공 분야였던 수학계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연구를 떠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어린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시와 기묘한 동화를 썼으며 사진술, 논리게임, 퍼즐을 즐겼다. 이러한 면모는 그의 대표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캐럴이라는 인물로 가장할 때에도 도지스는 내적인 일관성을 엄격하게 고수했다. 이것은 놀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들은 어떤 규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그것을 대체했다. 이야기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만든 서사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도지슨의 창작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항상 흥미로워하는 그 루이스 캐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통찰이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 관습적인 생각이나 행동, 지식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장애가 될 때, 놀이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재미있고 위험 없는 수단이 되며 압박감을 주지 않는 학습과 공포를 유발하지 않는 탐험의 방식이 된다. 놀이는 우리 자신만의 세계와 인격, 게임과 규칙, 장난감, 퍼즐을 만들어내게 함으로써 지식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새로운 과학과 예술이 가능해진다. 놀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13번째가 통합이에요. 통합. 감각과 의식이 서로 맞물리는 우주적 동시성을 이해한 사람들. 과학자는 우주의 한 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시인은 한 시간의 한 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느낀다.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통합이면은 하나로 다 합쳐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어떤 알파벳을 입 밖에 내거나 상을 떠올릴 때면 동시에 어떤 색채를 느끼기도 했다. 그는 알파벳에서 느낀 색채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영어 알파벳 중에서 길게 소리 내는 A는 비바람에 탈색된 나무의 색을 연상시키고 프랑스어 A는 윤을 낸 상아를 떠오르게 한다. 또 E나 I로 끝나는 말은 노란색을, D는 크림색을, Y와 U는 밝은 황금색을 띠고 있다.
이런 글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말하라면 나는 올리브색으로 빛나는 눕새라고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창조성이 뛰어난 다른 사람들 또한 이처럼 제어할 수 없는 감각교차 현상을 경험했다. 리처드 파인머는 글자들이 다양한 색을 띤 수학기호처럼 보인다고도 말했다. 그는 방정식을 볼 때면 그 글자들이 색깔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른다. 말을 할 때마다 얀케나 엠데의 책에서 본 베셀 함수가 희미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J는 밝은 황갈색, N은 옅은 자청색, X는 흑갈색을 띤 채 내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이다. 나는 그것들이 학생들에게는 대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다 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 부분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고요. 전인을 길러내는 통합교육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어린 시절에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일찍 전문화 교육을 받아 흥미가 저하되고 활동이 위축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지부진한 성취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전인 교육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전인이 되라고. 기하학을 사랑했던 학생은 수학자도 물리학자도 공학자도 되지 않았다. 그 학생은 곤충 세계의 시인이자 예언자 또는 장수 말벌과 거미에 관한 산문의 호머라고 불리는 앙리 파브르였다. 그의 저작물은 20세기 초반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감명을 주어 곤충학자의 길을 걷도록 하였으며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창조적 상상의 세계가 기하학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내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피곤해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기하학 덕분이다. 기하학은 누군가의 사고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스승과 같다. 뭔가 얽혀있는 것을 풀어주고 중요치 않은 것들을 제거해 핵심만을 추출해주며 동요하는 것을 진정해주고 혼잡한 것을 걸러내어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수사법을 능가하는 어떤 것이다. 파브르에게 기하학은 곧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마찬가지로 시나 소설로 거기에 쓰인 단어들과 리듬과 구조가 어떤 밝은 빛으로 향해 간다고 느낄 때 그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 사례들의 요지는 간단하다.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대한 관심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 공헌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개척자요 보편주의자였다. 그들은 전문가의 영역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으며 제각기 떨어져 있는 지식의 제반 분야를 통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려 했으며 박식가가 됨으로써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했다. 우리가 통합교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 같은 박식가이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인문학자의 과학 공부 이런 책들이 좀 나오잖아요. 인문학자들이 쓴 과학 책들. 그리고 과학자가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런 통합 전인 교육에 관한 그런 근거가 되는 책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